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경제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경제사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메가드 화폐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일, 그 통상장정 등등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조총 산민수용 무역장정도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좀 가끔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여기 보면 이제 본격을 강독하기 전에 흐름을 좀 볼게요. 흐름을. 그래서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경제 상황을 크게 이제 보면 첫 번째 시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 시기,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시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기, 그리고 이게 다섯 번째 시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음. 자, 첫 번째 시기는 이제 어떤 시기냐면 중개 무역을 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조일수 조교 부록에 보면 이 개항장 심리 이내만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보통 간행 이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상인들이 내륙에 진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한국인 상인들이 중심으로 해 갖고 중개 무역을 이제 했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조일통상 장정 때 여기에 인제 보면 양국의 무제한 유출 규정을 뒀죠. 그리고 인제 그러면서 이때 이제 미문 교환 체제가 형성됐고요. 그래서 그 쌀과 그다음에 일본산 아니면 영국산 면이 교환되는 그 인제 미면 교환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방공령은 이제 이거 좀 이쪽으로 연결된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임오군란 이후부터 조총산민수요 무역장정이 맺어지죠. 요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게 인제 기출에 한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자, 이게 인제 자세한 내용은 그 앞에 인제 좀 얘기를 했겠지만 제가 인제 그 "내지 통상권이 허용됐다." 이렇게죠. 청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인제 조일무역 조일통상조약 장정, 그러니까 1883 년에 맺어진 조일통상장정의 개정판이죠. 이걸 이제 조일무역규칙이라고 인제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일무역규칙이나 조일통상장정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7차 교과서에서 조일통상장정 개정을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인제 15년 개정 교육과정, 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조일무역규칙으로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일무역규칙, 이렇게, 그다음에 조일통상장정 이렇게 인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똑같은 명칭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정된 내용에서 체육대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일본도 자연스럽게 조총산민 수용 무역장정의 내지 통상권을 이제 받게 돼요.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이 점점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는 그 당시 임오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영향을 여기에 위해서 청나라의 무역 비중과 일본의 무역 비중이 바뀌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이 독점했는데 점점 청의 비중이 높아가고 일본의 비중이 낮아져요. 그래서 청일 전쟁 직전에 45대 뭐 55의 비율로 그 청나라가 따라오게 되죠. 그 일본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일으킨 게 이제 뭐냐면 청일 전쟁이죠. 청일 전쟁. 청일 전쟁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일본의 어떤 무역 독점 체제가 깨지니까 그에 대한 이제 뭐냐면 작용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청일 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인제 지고 일본이 이기죠. 그러면서 상기 때 들어가면 일본 상인들이 완전히 독점을 해요. 예. 그리고 인제 아가파천 시기인데, 자, 아가파천 시기부터 해서 이 러일 전쟁, 이 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볼 땐 러시아가 좀 우위에 있었던 시기예요. 일명 세력 군영 시기죠. 그리고 이 시기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강무개혁도 진행이 되죠. 예. 요렇게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는 그 당시 이제 아간파천 당시에 러시아가 그 고종의 어떤 그 러시아 공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주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 간의 공사 요구에 러시아 요구에 고종이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여러 권한을 인제 러시아한테 넘겨주는데, 자, 이때 이제 다른 나라도 그걸 보고
체국대우를 이제 바탕으로 우리도 권한을 넘겨달라 뭐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건이 많이 침탈이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거는 강무 정권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세력 균형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그 열강들에게 권리를 나눠줘야지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지게 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또 이제 열강들이 와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서로 간의 어떤 그 역학관계 형성 때문에 또 어떤 나라가 독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렸던 거야.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요. 그러나 이런 것도 너을 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리하면서 깨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하게 이제 뭐냐면 5기 때 들어와서는 일본이 다시 독점 체제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뭐 토지 약탈, 한일 의정세 토지 약탈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에서 좀 얘기한 뭐 화폐 정리 사업, 일본의 차관 제공 등등이 이때 일어났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죠. 나름대로 대응한 그 흐름도 일어났는데 이걸 경제적 구국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광공령 실시, 상권 수호 운동, 이권 수호 운동, 그다음에 이제 보완회, 국채 보상 운동.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그 상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뭐 상업자본이나 금융자본 이런 것들을 성립한 것도 넓게 보면 경제적 구국 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방공령을 보면 다른 거는 이제 뭐냐면 민간이 주도했는데 요거는 그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주도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여기 보면 조일통 음 조일통상 장정 그 전에 그 뭐냐 조미 조일통상 장정 안에 개정된 안에 방공령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는데 이때는 인제 허용하지 않고 한 달 전에 뭐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뭄 등등 해 갖고 하면 도 관찰사가 밖으로 못 나가게 그 쌀을 못 나가게 하는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그 당시 여러 번의 방공령이 선포됐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이 이제 한경도하고 항해도에서 내린 방공령이죠. 그래서 이걸 일본이 트집 잡아서 우리가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결국에 정부가 이제 사죄를 하고 철회시킨 사건이 있어. 그 배상금도 지불하고 그때 이제 그 한경도나 항해도 관찰사가 방공령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것이 1883 년에 개정된 조일통상 장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보면 2기 때 그 당시 이제 그 중개무역이 이제 없어지고 내집동산권이 형성되면서 청일 양국의 상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그 시정상인들 한국중앙총상회를 주식으로 중심으로 해 갖고 그 펼쳤던 운동이 상권수호 운동이에요. 상권수호 운동. 이게 두 번째 인제 뭐냐면 그 구국 운동이죠. 예. 그다음에 인제 아가팔전 이후에 열강대 이권 침탈이 심하고 특히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심하죠. 그래서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독립협회가 이제 펼쳤던 것이 이권수호 운동이죠. 세 번째 이권수호 운동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러시아를 타겟으로 하고 이에 반해서 영국, 미국 등에서는 상당히 간대했다. 이중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죠. 그 네 번째는 이제 전 시간에 인제 얘기한 것처럼 한일 의정서에 근거해서 일본이 항모지 개간권을 요구하니까 그에 대해 보안회가 인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경제적 구국 운동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보안회 활동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예속화시키기 위해서 차관을 제공했는데 이 차관을 인제 제공을 하고 그 우리나라 빚이 인제 뭐냐면 많이 쌓이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국제 보상 운동에 일어났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요 국제 보상 운동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예. 그 외에도 일본이나 이제 서양 열강대 경제적 침투에 대응해서 상회사도 설립하고요. 상업자본도 형성되고 금융자본도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업자본이죠. 그다음에 이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유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로 그 자본이 축적되는 그런 것들인데 예전에 인제 얘기했는데 이 상회사 자체가 정경유착의 산물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권과 유착을 해 가지고 돈을 주고 독점권을 사는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산업자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을 통해서 인제 자본이 뭐냐면 형성된 것이죠.
대개 보면 상업자본이 이제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금융자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본이 축적되는 형태인데, 자, 이런 세 가지 자본 형태가 성공했냐?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일단 뭐 자금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회사 운영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본에 의해서 상당수가 흡수 통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금융자본 같은 경 이런 것들은 그 화폐 적립 사업을 통해서 대부분 몰락을 해 가지고 일본 자본에 예속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경제 흐름을 이제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그러면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해남 교과서 있는데, 원래 해남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해남 교과서가 경제사 부분이 좀 띄엄띄엄이 있고 좀 자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갖고 요 부분은 좀 약간 그 비상 교과서를 이제 중심으로 좀 볼게요. 예. 자, 거기 이제 보면 개항과 일본의 상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 앞에서 말한 일기를 의미하죠. 일기. 자, 여기 부분에서는 일본 상인들의 무역 독점 현상이 나는데, 개항 이후에 조총 삼리 수용 무역 전쟁 그 전까지죠. 대개 시기적으로 1876년부터 해서 1882년까지 조총 삼리 수용 무역 전쟁이 맺어질 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때 무역의 특징은 거루지 무역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 무역이 행해졌다. 그다음에 이제 약탈 무역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예, 물론 다른 데도 이제 띠고 있지만 특히 이때는 되게 심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조선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부산, 원산, 인천을 차례로 개항했다. 자, 이 지역에서 외국인과의 무역을 허용한 개항장이 형성되었고, 개항 초기의 무역은 개항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 시기 외국 상인들은 항구 부두에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십리 안에서만, 십리는 대체 4km죠. 활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개항장의 외국 상인들은 조선 상인들이 중개하는 개항장 객주가 등장했다. 이걸 이제 뭐냐면 요걸 이제 4km 이내를 이제 했던 것이 간행이정이에요. 간행이정. 자, 간행이정 관련된 내용은 해당 교과서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볼게요. 자, 해당 교과서 보면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야, 여기 이제 간행이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좀 보면 그 이게 이제 이 해당 교과서에서 이 간행이정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한행이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좀 약간 표현이 다른 건데, 간행이정이나 한행이정이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조회수 수 조교 구역에 따라 일본 상인들 활동 범위가 부상한 부도에서 동서남북 각 직선거리 4km에 한정되면서 용두산 주변의 일본인 거주지가 무역의 중심지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하여 자국 상인들의 활동 범위를 더 넓혀달라고 요구했고, 때는 개항장에서 벗어나 불법적으로 부산 인근의 내륙 지역에 들어가 공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 활동 범위가 넓혀지게 된 것이 뭐냐면 1982년에 임오군련 이후에 맺어진 조일수 조교 소개계약. 그때 50리까지 그 확대됐죠. 조일수 조교 소격은 그 앞에 있는 조일수 조교 부록의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0리까지 확대됐고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까지가 조일수 조교 부록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김해까지가 이제 50리니까 조일수 조교 소각까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간행이정 범위야. 그래서 기장, 양상, 김해까지 이제 포함됐고, 다시 그 조일수 조교 소각에 의해서 1년 뒤에 1년 뒤가 아니라 2년 뒤에 2년 뒤. 이거 오타예요. 그러니까 조일수 조교 소각에 보면 일단 50리를 확대시키고 나서 2년 뒤에 100리까지 확대된다. 이 내용이야. 여기 100리. 그래서 이 100리까지 확대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일본 상인들이 어양이나 창원까지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죠. 근데 요 내용, 그러니까 조일수 조교 소약 중에 2년 뒤에 100리까지 확대된다. 그 내용은 사문화돼요. 실제로 적용되진 않아요. 왜 적용되지 않냐 보면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1883년, 그러니까 2년 뒤니까 여기에서 1884년부터 적용되잖아요. 근데 1883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율통상 조약이 개정이 되죠. 그리고 요때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 체육대우가 주어져요. 체육대우. 응. 이 체육대우가 주어지면서 그 앞에 있었던 조총산민수역무역장정에 체육조항이 그대로, 그러니까 내지통상권 내용이 그대로 일본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항이 그 뭐냐면 사문화된 거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이제 그 1883년에 조율통상 조약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 조약의 규정만 해놨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 그 여러 조약을 이제 볼 때, 역사상 여러 조약을 볼 때 조약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조약 내용이 적용된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해석되고 이제 적용됐는지,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건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는 부산보다 늦게 개항한 원산, 인천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자, 일본이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항 1년 전인 1875년 부산에는 90만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8년 뒤에는 1883년에는 부산, 원산, 인천을 합쳐서 2,500명이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주지 무역 형태가 깨진 게 된 조약이 두 가지가 있죠. 앞에서 얘기한 조총산민 수용무역장정과 그다음에 수호통상 조약이야. 자, 이것도 이제 보면 조총산민 수용무역장정은 내지통상권을 인정하죠. 물론 이제 그 조약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조총산민 수용무역장정도 내지통상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허가만 있을 경우에는 양아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예외 조항이 일종의 원칙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조총산민 수용무역장정은 내지통상권에 적용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단서가 있어. 들어갈 때 구매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지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고 내지에 들어가서 구매만 할 수 있어요.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있어. 근데 판매가 명시돼 있지 않아. 구매는 명시돼 있는데 판매가 명시돼 있지 않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외국 상인들이 내지에 들어가고 그 물건만 구매를 하겠어요? 아니죠. 가는 김에 판매도 같이 하겠죠. 근데 판매를 명시하지 않았고 구매만 명시를 했다는 거는 판매를 할 수도 있다는 거냐. 판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도 다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판매도 같이 했다. 그리고 이걸 명시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조용통상조약이야. 여기에서는 내지통상권을 명시를 해놓고 여기는 구매뿐만 아니라 판매도 이제 뭐냐면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약 내에 명시된 게, 판매로 명시한 게 수호통상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총산미수무역장정과 조용수호통상조약은 차이점은 구매하고 판매는 명시돼 있지 않고, 여기는 구매하고 판매를 다 명시했다. 다만 판매를 명시를 팔지 못하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걸 확인한 게 뭐냐면 그 조용수호통상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약을 계기로 해갖고 내지통상권이 확대되면서 중간에 있던 이제 거주지 무역이나 중개 무역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조치 결과 다른 나라 상인도 내륙까지 다닐 수 있으므로 일본이 독점했던 거주지 무역의 의미는 상실됐다. 자, 이때 다른 나라 상인들은 주로 누구야? 청이겠죠, 청.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 상인도 이제 피해를 입죠. 이제 중개 무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상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 다만 그 내지 객주가 있어요. 내지 객주. 그러니까 내주에 이제 소매상하는 객주들이 있는데 얘들만 좀 이득을 본 거야. 얘들이 소매상이죠. 왜냐하면 일본 상인이나 이제 그 청남 상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했지만 도매까지만 진출할 수 있는 거지. 그 앞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소매까지 진출하지 못하죠. 그 앞에 우리가 생각한 LG, 우리가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갖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일본 상인들이 직접 사진 못하잖아요. 하진 못하잖아. 근데 이때 이제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 수 있는 상인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지 객주, 우리가 지금 편의점 에 있는 그 가게방에 있는 슈퍼마켓에 있는 그 상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상인들이 내지 객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지 객주를 제외하고 개항장 객주를 비롯해서 중개부를 통해서 뭐냐면 큰 이익을 봤던 상인들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이기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거주지 무효인가 그다음에 한해 이전, 간행 이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됐고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다시 비상교과서를 볼게요. 자, 이 무렵에 그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 상인들의 경제적 침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그 조선 상인들과 거래하면서 불법 행위를 일수했지만 강화도 조약에 명시된 영사 재판권 때문에 조선 관리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네, 조선 관리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자, 여기에서 영사 재판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영사가 재판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일본 법에 의해서 재판받죠. 근데 이 재판 자체가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되겠죠. 잘해봤자 뭐 구류라든지 벌금형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약탈무역적 형태를 띠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있는 내용 간행이전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개무역 그다음에 약탈무역적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중개무역 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상인들이 개항장 객주예요. 이 객주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이제 뭐냐면 주로 물건을 보관해 주거나 그 숙식을 제공해 주거나 뭐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객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개항장 객주가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항장 객주 관련된 내용이 여기 그림에서 보이죠. 자, 위탁 판매 외국 상인과 조선 상인들의 반응과 어음을 인수하면 할인해주고 금융 업무도 했다. 그래서 독자적인 상업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주지 무역을 좀 약간 표를 보고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예. 이게 어딘가 표가? 아, 이 표가 제가 예전에 할 때 삭제됐나 보다. 예. 이거는 뭐 그냥 좀 넘어갈게요. 예. 표가 없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다시 이제 보시면 다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 조일수 조교 부록이 체결되면서 이때 이제 일본 상인들이 일본 화폐를 사용하고 개항장 중심의 이제 뭐냐면 무역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일수 조교 부록은 그 뭐야 이거? 이게 강화도 조약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미 이제 뭐냐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 때 이게 이제 그 뒤에 조금씩 이제 뭐 조일수 조약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든 했는데 요걸 이제 그러던 중이라는 접속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해가 좀 안 되겠는데 하여튼 요것만 보세요. 그냥 조일수 조교부 체결되면서 요때 일본 상인들이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엔화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개항장 중심으로 무역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조일무역 규칙. 자, 조일무역 규칙을 다른 말로 뭐냐면 조일통상 장정이에요. 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조일무역 통상 장정이라고 이제 그 7차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9차로 넘어가면서 이게 조일무역 규칙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고요. 1876년에 그 맺어진 건. 그 나중에 개정된 이제 1883년의 내용을 조일통상 장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일통상 장정과 조일무역 규칙은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그 조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조율무역 규칙이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강화도 조약 때 맺어진 부속 조약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무제한 유출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 항세가 이제 면제받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영사제 비수입에 대한 어떤 치해법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아편 반입 금지 이게 있더라고. 요거는 이제 아편이 이제 나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한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일본 상인들 성박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항세를 부과를 받았으며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정부의 속의 성박은 항세를 면제받았다. 그래서 다 이제 뭐냐면 항세를 면제받은 게 아니라 예외적인 이제 여기만 일본 정부 소속의 성박은 항세를 면제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이제 뭐 불평등한 게 아니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항상 예의를 봐야 돼. 실제 적용은 어떻게 했어요? 어, 일본 상선이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성박을 속이면서 항세를 면제받았겠죠.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조항이 적용됐다. 그래서 대부분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이 항세 면제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앞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조약이 적용될 때 실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요 조약에 수출 부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다. 네. 무관세죠. 무관세.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협상장에 갔던 우리 그 조선 제프들이 이 관세라는 것을 개념을 몰랐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는 관세 대신에 예전에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금을 받았죠. 이금, 통행세, 그런 개념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예전처럼 그 예전에 일본하고 이제 뭐 맺었던 통상조약처럼 대마도 상인들에게 그 맺었던 대마도와 맺었던 통상조약처럼 이금을 받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조선 상인들 올 때 이제 이금을 떼어 부었고 이제 받은 생각을 했지 관세라는 거 물건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관세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 이제 그 부산에서 그 들어온 물건을 조선 상인들이 이렇게 이제 예전 관례대로 조선 상인이 이금을 징수하니까 그때 일본 상인들 일본 정부가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왜 징수하냐? 우리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냐. 그래서 두mon포를 공격을 한 사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조선 정부가 이제 사을 하고 이제는 예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맺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근대적 조약에 입각해서 이제 맺어진 관계라는 걸 인식하고 이때부터 관세라는 개념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정부가 이제 관세가 상당히 중요한 걸 알고 관세를 불가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일본 정부가 들어주나 안 들어주죠. 근데 이걸 이제 들어주게 된 것이 뭐냐면 조민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자, 조민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에 맺어졌죠.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뭐냐면 관세 조약을 내고 요게 체국 대우를 이제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강화도 조약 때 일본 애들이 체국 대우는 받지 못했죠. 그 일본이 이 체국 대우가 상당히 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조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983년에 다시 조일 통상조약을 개정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무제한 양국 유출과 그를 뭐냐면 제한 양국 유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내용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관세 조약을 집어넣은 거야. 관세. 물론 이제 완전한 관세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건 아니라 협정 관세죠. 예, 일본 측과 상의하에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건데, 자 그때 이제 이렇게 줘놓고 이제 받아낸 것이 뭐냐면 티웨국대예요. 예, 그래서 요 무관세 조약은 나중에 1883년에 그 조일통상조약 개정 때 이게 뭐냐면 관세 조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상인들은 청해전쟁까지 뭘 가지고 갔냐면 주로 영국산 면지품을 사게 사서 조선에 들어와서 비싼 가격으로 이제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일종의 중개무역을 했던 거야. 중개무역을. 자, 그리고 조선의 쌀과 콩, 소가죽, 그다음에 금 등을 사들여 일본에 팔아 차익을 넘겼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일본 그 영국산 면제품을 이제 가지고 왔냐? 아직까지는 일본산의 어떤 그 면제품이 저기 널리 이제 많이 만들지 못해서 일본이 그 당시 산업화가 좀 덜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산 면직물을 홍콩에서 떼온 그 면직물 있죠? 그 일본을 거쳐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영국산 면직물 자체가 그 뭐냐면 그 탁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조선에 이제 뭐냐면 그 면시장 예전 토포가 있었잖아요. 타격을 줬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타격을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국산 면직물의 장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국산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하면 이게 뭐냐 금세 쪼가드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탁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영국산 면직물 같은 경우는 타격을 줬긴 했지만 주로 고급 시장을 형성해가지고 주로 이제 좀 약간 상위권 시장만 이제 타격을 줄 뿐이지 일반 사람들은 영국산 면직물 잘 입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온 일본산 면직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죠. 완전히 토포 사업이 이걸 계기로 몰락을 하게 돼요.
여기에선 약간 타격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요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조선의 정통적인 면제품은 가볍고 입기 편한 외국산 면제품이 들어오면서 점차 이제 판매가 이제 뭐냐면 그 양이 줄고들고 이것은 조선의 면방직 수공업에 타격을 줬는데 여기에서 외국산 면제품이 이제 처음엔 영국산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내지 통상권이 폐지되고 나서 아니 내지 통상권이 생기면서 일본산인데 이제 일본산 면직물을 들고 오잖아. 특히 일본산 면직물은 상당히 타격을 줬다. 이것 때문에 토포 사무이 아직 몰락을 했다는 거. 근데 아직 영국산 면직물 단계에서는 그 주로 상위권 그 시장 그러니까 이제 좀 상층 시장 있죠. 그래서 이제 만 좀 타격을 줬고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무난했던 거고 일본산 면직물 때만 이제 토포 사업이 크게 몰락했다. 이거 들으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고 나중에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에서는 일본부터 쌀이나 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대량 수출되면서 그 국내 곡물 가격이 올라 많은 사람 높은 물가가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했죠. 자 여기에서 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일본이 요구했던 것이 이제 쌀이죠. 그 당시 일본이 산업화되면서 이제 일본 농촌에 쌀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산이 부족하니까 그걸 메꾸려고 했던 거고 콩 같은 걸 왜 이제 수출을 했냐면 그 당시 일본이 그 생산을 많이 수출했어요. 생산한 것은 이제 비단의 원료가 되는 실을 얘기하죠. 비단 실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생산을 만들려면 그 당시 뽕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누에를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그거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을. 그러다 보니까 콩밭을 얻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누에를 심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콩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단백질을 이제 먹을 때 그 뭐냐면 고기를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콩을 많이 심어 갖고 그걸 좀 보충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왔다. 소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때문에 가져갔냐? 이거는 그 군수품 용도도요. 군수품. 그래서 일본이 군대를 만들고 나서 이제 뭐 신발이라든지 멜빵이라든지 이거 다 예전에는 소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금 같은 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금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져간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하고 일본 간의 이제 그 수출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조선에서는 쌀을 갖다 팔고 일본은 대신에 일본의 면을 들어오는 미면 교환 체제였다. 그래서 조선 쌀과 그다음에 일본에 가지고 온 면이 서로 교환하는 체계였다. 이렇게 미면 교환 체제로 하는데 이 체제가 개항 이후에 계속 지속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쌀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쌀이 많이 빠져나가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쌀을 많이 생산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물가의 기준은 쌀이었어. 쌀이 값이 오른다는 것은 꼭 뭐냐면 다른 물가도 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큰 타격을 받죠. 그래서 이 소작인들이 쌀값이 오르니까 이제 지주들이 쌀을 이제 뭐냐면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경영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강작을 하거나 하면서 그다음 소작인들 땅을 이제 뭐냐면 그 소작을 더 이상 안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작인들이 몰락을 했고 그 소작인들이 그 농촌으로 올라오게 도시로 올라오게 되죠. 도시 빈민층이 형성되고 당연히 도시의 중상층 이하 사람들은 또 높아진 그 비싼 쌀값 때문에 생활이 어떻게 피폐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임오군란의 또 배경이 돼요. 임오군란 때 이제 쌀을 못 줬던 이유도 그리고 또 임오군란이 일어나니까 도시 빈민층이 합세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반 민중들은 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던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와 달리 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되고 계야를 이제 추진했던 사람들 보면 뭐 계야꾼이라고 해갖고 이 꾼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나쁜 의미를 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민중들이 이제 대원군을 원했던 이유도 이런 경제적 배경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기에 해당한 거다. 계양과 일본 상인들 무역 관련된 앞에서 1기와 관련된 요 내용들이죠. 여기. 그다음에 이제 내지통상기로 이제 넘어가는 2기를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2기요. 예. 자, 그래서 청해 상인 간의 이제 상권 침탈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지통상권을 얻게 되면서 2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가 언제 때냐면 조총산민수요 무역조약이 맺어진 1882년부터 해서 그다음에 청일전쟁까지 이제 딱 그 직전까지 이 1894년까지요. 그래서 이제 요때는 이제 청일 상인 간의 어떤 경쟁 구도가 심했고 청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뒷배를 바탕으로 일본 상인들 추격했던 시기죠. 그래서 종전에 누렸던 이제 일본 상인들 독점권이 이제 깨지게 됐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뭐냐 그 중개 상인들 조선인 중개 상인들이 몰려가서 이권 그 상권 수호 운동을 펼쳤던 그 시기가 요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오군란 이후에 체결된 조총 수역 무역 장정에 따라 그 당시 청나라 상인들은 양아진과 한성의 점포를 개설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조총산민 수역 무역 장정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예전에 두 번의 기출에 나왔죠. 두 번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이제 파악을 할게요. 잠깐 이제 보면 자, 조총상이 수영 무역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평의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거주, 여행, 영업 등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결과예요, 결과. 예. 결과 관련된 내용이고 실제 조약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어떤 그 내용이냐면 앞에서 얘기한 양아진까지는 이제 진출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양아진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 뭐냐면 허가를 맡아야 돼. 예. 그 조선 관리들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임오군란 이후부터는 청나라가 우리나라 내정 간섭기였기 때문에 허가는 거의 무의미하죠. 그래서 실제로 내지 통상권이 얻게 되고 앞에도 나온 것처럼 그걸 통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와서 물건을 팔고 그냥 사고 그런 거야. 물론 이제 내지통 그 산민수역 무역장정에서는 구매만 명시돼 있지 판매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죠. 그렇지만 판매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일본 상인들도 앞에서 얘기했죠. 체육 대회를 얻게 되면서 또 들어오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결과를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했죠. 이 체육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일본 상인도 적용되면서 청일 상인들 약탈 무역이 이제 심화되고 그리고 청의 무역 비중이 급속하게 증대되면서 일본을 위협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본 상인보다 그 당시 월등한 정치 후원이나 금융 지원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거울지 무역으로 중개 무역을 했던 국내상에 큰 타격을 뭐냐면 있게 돼요. 시전상인, 그러니까 한국중앙총상회를 중심으로 상권수 운동이 대응됐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때 이제 영국산 면제품을 갖다 팔았잖아요. 그전에는. 근데 이때부터는 일본산 면제물을 갖다 팔아요. 왜 그러냐면 자, 그 당시 영국산 면제물은 중국 사람도 같이 팔고 있었어. 청나라 상인들도. 근데 영국산 면제물, 그러니까 청나라가 갖다 판 영국산 면제물이 일본 상인이 갖다 판 영국산 면제품보다도 훨씬 더 단가가 싸요. 왜 그럴까요? 청나라는 홍콩에서 떼온 거를 그대로 이제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판매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이제 떼온 물건들을 일본을 거쳐 갖고 우리나라에 갖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구조가 더 복잡해지죠. 그만큼 가격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은 더 이상 이제 그 영국산 면지물을 가지고는 그 중국 청나라 상인과 대응하지 못하니까 자국산 면제품을 가지고 해서 이제 팔기 시작해요. 비중이 이제 증대되죠. 근데 이게 상당히 토포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일본산 면직물이 영국산 면직물보다 훨씬 더 가격이 싸고요.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일본 상인은 빨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맞게 특화됐어. 빨래를 자주 하는 거에 맞게 뭐냐면 그 면직물이 되게 질겨. 그래서 빨래하고도 뭐냐면 쪼그라들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하고 맞아 떨어져.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토포 산업에 통해서 이제 영향을 끼쳐서 농가 경제가 몰락을 했고 앞에 영국산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급 시장에서만 이제 영향을 줬는데 여기는 저가품부터 해서 중하류 그 시장까지 다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이 타격하죠. 서양의 제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그 뭐냐면 우리나라 수급을 타격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고가 저임금 정책을 해서 그 당시 조선의 대량 방출이 일어났다. 물론 이거는 앞에 일기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문제점이 또 더 강화되죠. 토지 양극화돼서 국내 지주의 토지 집중 경향이 심화와 대다수 농민이 몰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조총산미 수요 무역 전쟁 결과 이렇게 보시면 일본보다도 이제 청나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죠. 근데 이 비중이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40대 60까지 가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청일 전쟁 이후에 다시 일본이 앞서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조총산미 수요 무역 전쟁 결과 청나라가 일본을 뭐냐면 쫓아가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독점 형태가 깨지는 그 내용이 예전에 조총산미 수요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07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러한 권리는 체국대우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 상인도 동일하게 보장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는 예의 조항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이때 허락을 받으면 내 집까지 통상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권한도 있죠. 그러나 조선에 활동한 서양 상인 수가 청나라 일본 상인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조선은 주로 청과 일본 상인들과 경쟁 관계를 무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의 경제 싸움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청과 일본 상인은 개항장에 벗어나 한성까지 진출하자 중개부역으로 성장했던 이제 객주 등, 요때 이제 객주는 개항장 객주죠. 그래서 이런 등은 자본을 동원할 힘이 부족해 쇠퇴해졌고, 그다음 한성의 시장 상인도 일본이 이제 일본상 얘네들이 이제 직접 와서 뭐냐면 하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타격을 뭐냐면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면 그 당시 일본인 거주지와 청나라상의 거주지가 이제 형성이 돼요. 여기가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오늘날 이제 뭐냐면 어디야? 을지로에 살았어. 을지로. 청나라 상인들 있고 일본 상인들은 어디 사냐면 오늘날 명동,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충무로 있죠. 이 충무로 일대에 살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해방 후에 요 지역 상인들은 이제 이 지역을 을지로라고 이제 불렸던 이유가 뭐야? 을지문덕 같은 장군들이 와서 청나라 이제 중국 애들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거고, 요쪽에서 충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거는 뭐냐면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이순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순신이 싫어했던 충무라는 호칭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청과 일본 상인들은 여기도 지도가 있네요. 예, 여기 지도 좀 보시면 되고, 청과 일본 상인은 본국의 지원을 받은 상권을 넓혀갔다. 특히 청나라가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죠. 특히 청은 이모군란 때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확대, 우세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조선 상권을 장악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1890년 초반에 들어가면 조선이 청과 일본에 수입한 총액이 비슷해졌다. 그러나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이 관계가 깨지죠. 요때부터 이제 뭐냐면 앞에 그 설명한 상기로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 여기가 이제 이렇게 2기에서 독점 체제인 3기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일본 상인들이 이제 완전히 독점하는 체계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청일전쟁 이후 일본 상인 섬유공업이 발달하고 일본 상인들은 일본산 면직물 수와 싸게 팔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마치 청일전쟁 이후에 그 뭐냐면 일본 애들이 이제 일본산 면직물 들어온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이미 2기 때부터 들어왔어요. 예, 요거는. 그래서 앞에 이제 조선산인데 그건 이제 뭐냐면 그 면직물 자체가, 일본산 면직물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어떤 체질에 맞아. 그래가지고 결국엔 조선의 면방직 공업이 더욱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90년에 들어와 일본으로 쌀이 대량 수출되면서 쌀값이 크게 오르자,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개항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시기에 관계없이 개항 이후부터 우리나라 미명 교환 체제가 형성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제가 이제 이때부터 더 가속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요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1890년대 와서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개항 이후부터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좀 가속화됐다. 이런 의미로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890년에 들어와 일본으로 쌀이 대량 수출되면서 쌀값이 크게 오르자 지주들은 쌀을 확보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소작지를 바꾸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소작료를 인상하는 등 소작인에 대한 수탈을 더 강화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소작인들이 몰락해갖고 어디로 가죠? 예, 도시로 가죠. 도시 빈민층이 형성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토지 구매에 나서면서 땅을 크게 오르겠다. 땅값이 크게 오르다. 그래서 이제 지가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한편 조선 정부는 조율무역 규칙 이외에 무관세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결과 앞에서 말한 이 조율무역 규칙의 개정판인 조율통상자인가. 엄밀히 똑같은 명칭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09년부터 해서 명칭을 좀 달리해갖고 부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개정된 통상자정을 체결해서 계양장 내에 관세를 이제 부과하고 곡물 수출 금지 조항을 넣었다. 그 대신에 이제 뭘 줬죠? 체육대를 줬죠. 예, 체육대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걸 들어준 거야. 체육대를 이제 받아낸 거죠, 일본은. 근데 이 관세를 부과했다는데 그래도 뭐 관세 자주권을 확보했냐? 그건 아니에요. 조미수통상조약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협정 관세요. 협정 관세도 편무적으로 적용됐죠.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거야. 우리나라 물건은 이제 뭐냐면 그 그냥 그 미국 물건이 들어올 때 이제 우리나라 물건 그 관세 부과 그거 있죠. 그것만 적용되고 우리나라 그 물건이 미국에 갔을 때 그 관세는 미국이 알아서 정한 거야. 자, 그렇게 있는데 그러나 이 조약에서 이제 뭐냐면 단서가 있죠. 1개월 전에 통고라는 단서를 넣어 이게 나중에 방공령에 둘러싼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 왜냐면 일본 측에서 1개월 전에 통고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상인들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방공령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방공령은 뭐냐? 개항 이후에 경제 침탈에 맞서서 조선의 곡물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여기에서 방공령에 말씀 뭘 막아? 곡식 빠져나가를 막기 위한 법령이죠. 근데 이 방공령은 정부에서 직접 내린 건 아니고요. 관찰사들이 내린 거예요. 관찰사. 지방의 그 도 관찰사들이 내린 건데 이게 뭐 갑자기 개항 이후에는 있었던 건 아니고 조선시대도 이 방공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부각된 것은 이제 이 개항 이후에 이제 방공령이 부각됐기 때문에 이제 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찰사의 고유 권한 중에 방공령이라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거에 이제 앞에서 조율통상 장적이 가서 뭐냐 그 일본의 이제 국외에 나가는 쌀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대신에 이제 요 조약을 통해서 일본 요구에 따라서 체육대우 규정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보죠. 자, 열강의 이권 침탈 관련된 내용은 여기죠. 요 시기. 사기죠, 사기. 요때 이제 아간 판처부터의 너울 전쟁 시기까지야. 요 시기를 이제 뭐냐면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균형 시기죠. 요 시기예요. 예. 그때 이제 뭐냐면 여러 이권들이 우리나라 이권들이 빠져나갔는데 그 시기가 대략 이제 1896년부터 해서 1905년까지 그러니까 널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 패권을 장악한 이후까지 전까지 열강 이권 침탈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가판천 이후에 열강들은 그 당시 체육대우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왜 러시아만 주냐 우리도 달라 하면서 뭐냐면 이권 침탈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당시 조선 정부도 균점 이익의 논리에 따라서 균점 이익의 논리에 따라서 뭐냐면 조선 정부도 열강에게 이권을 균점시켜줬어. 왜냐면 특정국이 특히 일본이죠. 조선의 식민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권을 나눠주면 이들도 이제 기득권 형성되기 때문에 일본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걸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로 그는 어떤 이권을 나눠줬냐 이걸 이제 좀 살펴보면요. 예.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제 이권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는 권리와 그 다음에 경제기관을 이제 지배할 권리가 있는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는 권리에서 이제 눈여볼 게 이제 철도 부설권하고 강상체육권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철도 부설권은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요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산림체육권과 전선 가설권, 뭐 간세협정권 등등 있고 경제기관을 지배할 권리가 이제 해관 운영권. 이거는 간세하고 이제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요거하고 연결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물건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뭐 배로밖에 올 수 없잖아. 바다로 뭐 비행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비행기가 있더라도 주로 배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운영권이 있고 그리고 해관 수익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간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청나라가 가지고 있다가 이런 간세 운영권과 수세권을 청나라가 이제 갖고 있다가 일본에 위탁 판매를 하면서 위탁하고 일본이 나중에 이게 다 갖게 되죠.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은행 설치권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한 권리하고 경제적 기간을 뭐냐면 지배할 권리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관련된 내용.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간판천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열강들은 조선의 이권 침탈에 열을 올렸다. 자, 이들은 체육대우 조항을 이제 내세우면서 철도 부설권, 강상채굴권, 그 다음에 산림채굴권과 해운어업, 전기 등의 이권들을 가져갔다. 특히 열강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 철도 부설권이죠. 이 철도를 통해서 이제 자국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여러 가지 물자를 수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철도가 상당히 양면적이야. 우리나라에서 편리를 줄 수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제국주의 열강의 어떤 수단이 되잖아요.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제 여러 나라들이 다른 국가들을 이제 식민지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제 설치했던 것이 이 철도죠. 철도.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철도 부설권과 실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설치했는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따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요거를 이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표를 보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철도 관련된 내용을 좀 표를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푸셈이나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심층적으로 볼 필요 있어 갖고 여기 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여기 이제 철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좀 볼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철도가 경인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서울에서 인천까지 연결한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철도인데 이 경인선이 원래 이 경인선은 미국에 이제 못 쓰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갔다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양도받고 경인철도 주식회사는 특수회사를 만들어가지고 1900년에 개통을 했어요. 서울과 인천 연결하는 그거 지금은 이제 전철화됐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인천에서 서울에서 인천 갈 때 1호선 타고 나가잖아요. 1호선 그 라인이 인천까지 가는 1호선 라인이 경인선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만들어진 게 뭐냐면 경부선이야. 이 경부선하고 이제 그 뒤에 세 번째 만들어진 경의선은 이 러일 전쟁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경부선은 서울하고 부산이 연결되는 선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부설권을 얻었고 그리고 경부철도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요. 여기 일본의 관료자분들이 많이 투자했다는데 그 외에도 그 당시에 그 경부 주식의 그 철도 주식회사의 주식은 일본의 뭐지 공개 모집이 돼갖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요 경부 주식 철도 주식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면 군민주야. 지금 삼성전자가 군민주였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1901년에 1904년에 이제 공사를 했다가 1905년에 개통을 했죠. 이게 정식 개통이고 러일 전쟁 와중에는 군사적 용도로 임시 개통을 했어요. 이걸 그래서 경부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통된 것은 경의선이죠. 경의선은 원래는 이제 그 여기 서울하고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거야. 예, 신의주는 의주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의주가 이제 뭐냐 세트하고 여기 신의주라고 이제 하는 신시가지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프랑스의 해상으로 넘어갔다가 자금 조달로 부설권이 소멸돼. 이 프랑스 회사는 왜 이걸 이제 경의선을 이어받았냐면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이제 놓고 이제 이쪽 계속 만주지역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가 한반도까지 이제 장악을 하겠다. 그걸 염두에 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베리아 철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게 장사가 될 것 같아서 요 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부설권을 획득했는데 의외로 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든 부차적으로밖에 관심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얘네들이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거기다 이제 뭐냐면 이것을 이제 자금을 뭐 부족을 해갖고 그 뭐 자금 부족 명분을 해갖고 이제 개설을 안 했던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세계 이쪽까지 넘어갔으면 이걸 개설을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철도를 자주적으로 만들자라는 그 흐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타고 대한철도 주식회사가 이제 박기종이 세운 회사인데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여기를 부설권을 획득해. 그렇지만 작은 기술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가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용익이 국내부 이용익이 주도한 국내부 철도국에서 그걸 항수하죠. 그래서 서부철도국을 이제 그 안에 이제 기구를 만들었고 착수했는데 결국 이것도 기술이나 자금이 부족해 갖고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의 일본이 러시아에서 경의철도 부속권을 요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하다가 러일 전쟁 때 일어나니까 일본이 한일 정서를 근거로 해서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다 하면서 부속권을 획득해요. 그래서 착공해서 부분 개통했는데 아까쯤 얘기했죠. 이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정식 개통한 거는 1906년이에요. 그렇지만 경부선과 경의선은 러일 전쟁 중에 병력을 빨리 소송하기 위해서 군용 철도는 빨리 개통을 했어요. 임시적으로. 예. 정식 개통한 거는 이제 뭐냐면 1905년에서 1906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부선하고 경의선은 이 러일 전쟁과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개통된 선이 어떤 선이냐 하면 호남선이죠. 자, 이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1911년 이거 일제 강점기 이후죠. 그래서 1914년에 완공했고 뭐 이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군산항은 그 당시 일본이 이제 개항 후에 일본의 쌀을 유출하기 위한 항구였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호남선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개통됐던 게 뭐냐면 경원선이죠. 여기 보면 서울부터 원산까지. 그래서 요때 이제 이게 원래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개통하려고 했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부속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냐면 군사 용도로 이제 뭐냐면 조금씩 개통했다가 완전하게 이제 뭐냐면 개통한 것은 1914년이에요. 예. 그래서 다섯 번째로 개통됐다. 원산 행공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 서울에서 원산이 경원선 라인이 지금 1호선에서 소요선 쪽으로 넘어가는 그 라인 있죠. 이게 이제 연결돼 있고 의정부에서 서울로 경원선 쪽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경원선을 타고 이제 여기 어디까지 무슨 역까지 가더라. 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딱 후전선 때문에 끊겼잖아. 그렇지만 이게 계속 연결됐으면 지금 원산까지 갔고요. 지금 3번 국도 라인하고 비슷해요. 여기 가면 이제 여기가 쭉 가면 금강산 있거든요. 예, 요 라인이 경원선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요 이제 십자형 뭐냐면 철도망은 일본이 다 만들어줬다. 기본 설계가 세팅을 다 해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철도의 중심지들이 이제 뭐냐면 부각이 되죠. 그 대표적인 도시가 대전이에요. 대전은 예전에 조그만 동네에 불과했는데 요게 이제 호남선하고 경부선이 이게 뭐냐면 교차되면서 대전이 부각이 됐어. 대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차도 부각이 되고 대전이 이제 예전에 공주가 제일 컸는데 공주를 이제 뭐냐면 쳐내고 대전이 이제 뭐냐면 주시 도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강주도 여기 개통되면서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이제 번성한 도시고 그다음에 영등포 아시죠? 영등포가 예전에 서울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등포가 이제 상당히 부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경부선하고 경인선 라인이 딱 교차된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강남이라고 하면 영등포라고 얘기할 만큼 이 영등포가 상당히 중요한 도시로 부각됐다. 물론 지금은 서울에 들어갔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영등포에 가보시면 경인선하고 경부선이 이렇게 라인이 교차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부산행 KTX가 정착되고 그러잖아요. 예, 정착역으로 이제 사용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고 일본은 이걸 이렇게 교통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중국하고 일본하고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어떻게 연결하면 보통 이제 일제 강점 시대 때 경부선에 내리면 일본 철도 연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부간 연락소를 뒀어. 그래서 이거 간부 연락소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이제 내리면 일본 건너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요 간부 연락소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경부선하고 일본 철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 있는 철도와 연결돼 있죠. 일단은 시베리아 철도는 이제 깔아놨고 러시아가 그런데 이제 포츠모스 이후에 장충 이남에 이제 뭐냐면 철도 낭만주 철도라고 하죠. 요걸 일본이 이제 얻었죠.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제 이걸 개설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지역을 간동주라고 해서 요 라인을 강동주라 해갖고 요게 강동군을 파견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전체를 먹죠. 예, 얘네들이. 그리고 봉천하고 이제 뭐냐면 안동. 그래서 이제 안동은 그 당시 지금의 당동이죠. 그래서 봉천하고 안동을 이끈 남만철도에 기선을 놨어. 이게 안방성 이제 뭐냐면 철도죠. 봉천에서 안동.
그래서 간도 협약의 부속 조약을 통해서 그걸 얻게 되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청나라가 이제 간도를 갖는 대신에 부속권을 넘겨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라인을 해갖고 연결시켜 줬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그 한국사 능력 검증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철도 궤도도 이렇게 이에 맞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철도 궤도가, 궤도라는 게 뭐냐, 궤도와 궤도 사이에 이제 폭을 얘기하는 건데, 그 궤도 폭이 크게 포준계, 강계, 협계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포준계는 이제 보통 포준 그 라인이죠. 그래서 궤도가 딱 포준에 맞춰서 이제 그 넓이가 정해진 거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철도에 이제 적용되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상하게 그 일본 같은 경우에 포준계가 아니라 그 일본 국내는 협계계예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산곡이 많잖아. 산지가 많고, 우리나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준계 선택했는데 일본은 산지가 많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길을 넓게 낼 수가 없어요. 철도 길을, 궤를, 그 협계, 그 뭐냐, 궤도와 궤도를 넓게 낼 수 없으니까 협계를 설치했는데 우리나라만 포준계를 설치했어. 왜 그럴까요? 예, 당연히 있죠. 왜냐면 요 철도하고 요 철도 연결시키는데 그 당시에 그 중국 철도는 포준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협계까지는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대륙 침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표준계를 이제 사용했던 거고, 자, 참고로 여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동천철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가 이제 만들었잖아요. 자, 러시아가 만들었는데 요 철도는 강계를 사용해. 예, 예, 되게 넓어요. 근데 유럽과는 표준계를 사용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상관없고 러시아가 이제 강계를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 요 넓은 그 궤도를 사용한 게 뭐냐면 그 당시 독일이나 이런 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한 거야. 독일이 이제 뭐냐, 러시아 철도하고 연결돼 있는데 독일 철도하고, 근데 독일이 철도를 타고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준계에서 강계로 바꿔놓으면 일단 공격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강계로 바꿔 끼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뭐 궤도가 이제 좀 다르긴 하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이 자기는 협계를 사용하면서 표준계를 이제 했던 것은 뭐 분명히 보이죠. 이 철도를 이용해 갖고 우리나라 철도를 통해서 저쪽 만주 지역까지 또 중국 지역까지 진출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뭐냐면 그 철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16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16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미국은 경인선, 프랑스는 경의선, 일본 경부선 부설권 얻었다. 물론 나중에 다 일본이 여기까지 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개설하죠. 그러나 청일전쟁 때 한국에서 철도 부설권을 노렸던 일본은 미국부터 경인선 부설권을 이제 인수하여 철도를 완공했고, 이후 이제 일본은 프랑스의 경인선 부설권을 넘겨받아 경부선과 함께 너일 전쟁 중 군용철도 쪽 철도 개설했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이거 문제가 틀렸죠. 예. 경의선 내용이 예전에 그 실자 교과서부터 이게 잘못된 내용이 기억이 있어요. 프랑스부터 직접 넘겨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틀렸고, 넘겨받은 주체가 우리나라 정부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경의선 주체가 뭐예요? 처음에는 프랑스였다가 프랑스가 이제 뭐 자금 조달 명분으로 실제로 이제 뭐 만주가 철도 연결 가능성이 없으니까 얘들이 이제 이어받는 대한철도 주식회사, 이게 실패하고 나서 국내부 철도국에서 서북철도국에서 했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뭐냐면 너일 전쟁 때 우리나라 정부부터 양도받은 거야, 강제로. 그러니까 주체가 양도받은 주체가 틀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이 내용이. 그래서 프랑스가 아니라 정부부터 그 양도를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 항일 의정서에 따라서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틀려요. 가끔씩 교과서 읽어보면 이게 내용이 좀 틀리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자, 경부선과 함께 너일 전쟁 때 군용철도蒙 이제 개설했다. 그래서 일부 통관시켰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정식은 1905년, 1906년 이런 식으로 했다. 자, 이 과정에서 일본은 여러 가지 이제 폐악질을 했는데, 한국 농민들의 토지를 쌍값으로 수용하거나, 그 다음에 한국 정부부터 한일 의정서에 따라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리고 한국인들 공사경제 강제로 그냥 저가나 하여튼 강제로 해갖고 돈도 안 주고 이제 동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심했어.
특히 이 철도 부지가 상당히 노동자 땅이에요. 예전에 이제 역참 있죠. 역참. 역참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역둔토를 뒀거든요. 대부분의 정부 토지거나 그런 건데 요 토지를 싸그리 가져간 거야. 여기가 이제 예전에 서울로 가는 게 주 도로 있는데 역둔토를 뒀는데 여기를 이제 뭐냐 철도 토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철도 수용을 목록으로 이제 정부에부터 강제로 이제 받아내서 거길 바탕으로 해서 역참 철도를 놨던 거죠. 자, 그리고 요때 역둔토 역참이 있었던 곳이 인제 뭐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중간중간 역을 만들잖아요. 역을 만드는데 이때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인제 모여 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 이 나중에 부라는 일본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따로 부를 설정했는데 부가 상당히 뭐냐면 예전에 그 개항장이거나 뭐 경성불리역은 개항장이거나 아니면 철도의 중심지야. 왜냐면 거기에 인제 개항장의 철도의 중심지에 일본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도가 일종의 일본인들을 뭐냐면 결합시키는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결합시키는 네트워크망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열강은 한국의 자원도 침투했다. 그 미국이 웅산 금강 채굴권을 따냈죠. 이게 상당히 결정적인 건데 우리나라 한반도 북쪽에 이게 금이 많았어요. 금맥이 상당히 많았고 그중에 이제 제일 컸던 것이 이제 운산에 있는 금강 채굴권인데 웅산 금강인데 요걸 이제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따낸 거야. 자, 그래서 이 운산 금강 채굴권을 따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근본이 태어날 때 상당히 뭐냐면 금이 부족해서 상당히 곤란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운산 금강만 갖고 있어도 뭐냐면 우리가 근본이 태안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인 관리들이 운산 금강을 갖고 감독을 하는데 한국인 노무자들이 이제 금을 대잖아요. 그러면 노 터치 대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 노다지라는 말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하여튼 있겠는데 그래서 러시아, 독일, 영국들이 강상 채굴권 가졌다. 특히 러시아는 산림채굴권에 독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울릉도 산림채굴권이나 뭐 이 압록강 일대 산림채굴권 있죠? 이거 다 러시아가 가졌어. 그래서 압록강 일대에 이게 산림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산림들을 어떻게 운송하냐면 여기에서 산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산림을 그 목재를 그 압록강에 내려보내죠. 그럼 이 신의주에서 딱 잡아갖고 이제 목재 공장을 가공해서 보내. 그래서 이때 의주 대신에 신의주가 다시 부각이 된 거야. 그때 부각이 되면서 철도망이 의주도 연결된 게 아니라 신의주도 연결된 이유가 이런 이제 뭐냐 경제적 배경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러시아 산림 채굴권은 너일 전쟁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게 돼요. 예.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러시아에서 가진 산림 채굴권을 차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열강대 이권 침탈로 생계 위협받은 한국인들은 이제 이에 항의하며 시설을 파괴하거나 기존 생업권의 보장,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시를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경인선 부설권이 이제 어떻게 미군이 못쓰고 못해가지고 넘어간다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철도 공사에 따라서 피해받은 민중의 저항을 보면 철도 공사할 때 노동력을 동원하고 값상각으로 헐값으로 매입하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 심했어.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보면 자, 일본은 철도 부설 공사에 필요한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토지를 약탈하고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면서 낮은 임금을 착취했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철도역 부지와 철로에 놓여 있는 지역의 집과 토지를 일본에 싼값을 넘겨줬다. 이에 이제 공사장 주변의 주민과 일부 의병들이 기차에 돌을 던지거나 정거장을 습격하여 일본에 저항했다. 자, 철도 주변의 주민들과 의병들이 열차 통행을 방해하는 소극적 행동에서부터 정거장을 습격하여 파괴하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다양한 형태로 분노를 표시했고요.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철도로 파괴한 혐의로 한국인들 처형시켰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청산밀수역 무역장정이 있고 조일통상장정. 이거는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이야. 조일무역규칙을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제4간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요거부터 이 수용 무역장전 중국이 속방을 우대한 뜻에서 상정하였고 각 조약에서 부여된 모든 균조의 예외를 닫아. 이건 뭐냐면 체육 대우를 이제 적용되지 않겠다. 우리나라만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의미가 없죠. 체육대회고 예전에 한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나라에게 뭐냐 적용돼요. 그래서 조약을 볼 때 조약 내용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를 봐야 돼. 자, 요것도 이제 제4간이 이제 내리통상권 관련된 내용인데, 자, 조선 상인들은 베이징에서 청해 상인은 그 양아진과 한성에 들어가 그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외에 각종 화물의 내륙을 운반하여 점포를 차리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까지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내지 통상권을 금지하는 거야. 그렇지만 많이 나가서 예의 조항을 뒀어. 예의 조항. 항상 이제 보면 그 원칙이 있으면 예의가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예의가 원칙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많이 필요할 경우에 각자 각각 자기 측 상무위원에게 제기하며 상무위원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래서 상무위원 는 이제 했는데 이거는 청나라 상인이고 또는 뭐 어떤 책에서는 이제 조선 관리들에게 승인받는 뭐 그 내용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이때 이제 일본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상무위원 도장만 찍어주는 거고 어떻게 해요? 그 증명서 발급받으면 하는 건데 실제로 뭐 증명서 거의 100% 발급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이 내지 통상권 관련된 내용이고 나중에 일본이 그 1883년에 개정 조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할 때 이걸 이제 뭐냐면 그 통상 개정 그 조율통상 조약을 이제 개정할 때 요 조약을 계기로 이제 해서 받아낸 거죠. 참고로 요 조율통상 장전 안에는 최애국대 그 뭐야 내지 통상권이 금지돼 있어요. 요 조약 자체는 근데 최애국대우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내지 통상권이 인정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조약을 볼 때는 조약 내용뿐만 아니라 조약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되는지 그걸 봐야 돼. 그걸 가도. 자, 조율통상 장정은 1883년에 맺어진 거죠. 관세 납부 내용이 있고 물론 요거는 이제 세칙에 따라 했기 때문에 협정관세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37간이 이제 반공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반공령 사건이 이제 원인이 됐던 건데 그 구조에 됐던 것이 있죠. 반드시 1개월 전에 지방관리 일본 영사가 통지를 했는데 이게 통지를 안 받았다고 이제 잡아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죠. 지금은 그렇게 잡아 뗄 수 없죠. 다 이제 기록이 남잖아.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면서 청나라와 이제 일본 간의 어떤 수익 이게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점점 해죠. 그래서 독점 체제가 이제 점점 깨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총액에서 이제 쌀이 많고 면제품이 많은데 이런 체제는 미명 교환 체제라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 봤지만 나중에 내지 통상권 형성할 때 일본산 면직물로 이렇게 비중이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너혈 전쟁 이후에 이렇게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너혈 전쟁 이후에 독점 체제가 깨지죠. 이게 아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4기로 넘어가. 아니 4기가 아니라 5기로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1905년 이후부터 이제 1904년부터 이제 넘어가는 체제인데 그래서 너혈 전쟁 이후에 이제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일본의 이제 경제적 간섭이 심화되기 시작하죠. 예.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뭐냐면 메가다의 이제 화폐 개혁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식 명칭은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전에 2번 정도 시험문이 나왔어.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다시 이제 보면 일본의 금융 지배와 이제 토지 수탈 1904년부터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 요 내용인데 자 여기 보죠. 자 일산늑약을 전후로 해서 일본은 한국을 경제적 지배하기 위해서 금융과 재정을 이제 장악을 했다. 자 그래서 제1차 이제 한일협약에 따라서 재정 고문을 이제 파견했던 이때 한일협약에 나오면 외교 고문하고 재정 고문을 둔다는 내용이 있죠. 재정 고문을 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메가타라는 이제 메가다 또 메가타라고 이제 그 적혀 있는데 하여튼 재정 고문을 한국에 파견된 메가타는 전환국을 폐쇄했다. 이 전환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화폐를 발행하는 곳인데 오늘날 조폐공사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폐쇄하고 이어서 했던 것이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백동화와 역전 등 일본 제1은행으로 발행한 새 화폐를 이제 바꾸게 됐다.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뭐냐면 화폐 산업 관련된 내용이죠. 화폐 정리 사업. 자, 요게 상당히 중요해. 요게 두 번의 기출 문제 나왔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심화된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많죠. 요걸 이제 좀 보는데,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